여기서 얘기할 건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작성할 필기 내용의 한 10% 남짓은 전에 한번 필기했었던 내용이에요.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머신러닝의 추정치가 좀 완벽하게 100% 일치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빗나가는 게 좀 선을 넘었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으로 이제 선형회계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목표를 삼았던 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제 판별해내는 것들. 여기에 이제 좀 목표를 많이 세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R2라고 하거나 설명력이었죠. 아니면은 그 MSE, 에러율, 그리고 RMSE. MSE 같은 경우는 재고 불안 값이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루트 씌운 거를 좀 많이 본다. 그래서 선형회계는 크게 이거랑 요걸로 내가 만든 게 좀 괜찮나 싶은 거를 좀 판단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우리가 이번 과제에서 판정을 했으면은 답이 안 나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설명력이나 에러율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말하는 부분이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과대적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적합이 있어요. 이제 과대적합은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고요. 과소적합은 언더피팅이라고 불러요. 과대적합은요, 내가 만든 모델이 너무 복잡한 거야.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선정된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은 애가 얼추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검증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설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야. 좀 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은 훈련 정확도는 99%야. 겁나 잘한 것 같아. 근데 검증 정확도로 넣었더니 65%가 나오는 거야. 이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선형회계의 추정 곡선 상에서 데이터 추정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우리가 수업했던 거랑 보면은 잔차가 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 모델이 복잡하다라는 거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하는 것은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대적합을 해결하려면은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을 선택. 그리고 훈련 데이터의 특성수를 줄인다. 이게 제일 먼저겠죠. 훈련 데이터의 특성수를 줄인다. 아니면은 훈련 데이터의 이상치를 줄인다. 파라미터 수가 적은 모델을 선택하거나 모델을 단순화시켜라. 결국은 변수를 줄이거나 가중치를 제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또 다른 방법은요. 샘플 수를 늘려서 모델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샘플 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레코드 수를요. 사실 이게 먼저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첫 번째 얘기예요. 수집을 더 해야지. 자, 그 다음 이제 과소적합. 분석 모델이 편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서라고만 씁시다. 분석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델이 단순하다는 의미는 변수의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소적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체적인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가 적은 변수, 적은 샘플 수에서도 빠르게 일치하게 그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설명력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훈련 정확도와 검증자 정확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빠르게 일치하지만 크지 않다가 낫다. 이 말이 더 좋네. 이렇게 씁시다.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빠르게 일치하는데 전체적으로 성능이 낮아. 이 그림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네. 자, 그래서 이건 해결 방법은요. 파라미터가 더 많은 모델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습 알고리즘에 더 좋은 특성을 제공하거나 모델의 제약을 줄여요. 근데 이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변수의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의 개수를 늘려야 돼. 그걸 하려면은 이제 다항회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과소적합이 발생하면은 수집됐던 데이터가 다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에 필기했었던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정확도. 지금 X축은요, 데이터의 훈련 세트 크기, 즉, 샘플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어 정리합시다. 샘플 수는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 그 다음에 변수의 수는 열에 대한 수예요. 용어 정리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샘플 수랑 같은 말이 훈련 세트의 크기예요. 세트의 크기. 자, 훈련 세트 크기가 점점 늘어나면 훈련 데이터는 처음에 정확도가 높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처음에 훈련할 때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정확도 높지. 하나만 외우는 건데. 근데 정답이 2개가 돼. 데이터가 늘어나면.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야 외워야 되는 게 늘어날수록 점점 헷갈리니까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야.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는 정확도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훈련을 점점 빡세게 할수록 실전은 점점 강해지는 거지.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요 간격이 되게 크다는 거죠. 이게 크면은 이제 이거를 과대적합이라고 불러요. 과소적합은 얘가 이렇게 일치하는 게 비교적 빠르게 오는데 전체적인 정확도가 낮은 거야. 그리고 최적은 완벽하게 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얘가 적당히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걸 보통 일반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갖다가 이제 과대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 최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최적의 상태, 이거를 이제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는 실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와 차이가 있더라도 생성된 모델의 성능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가 관측치하고 실제 관측치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좀 다르더라도 모델이 얼추 비슷하게 유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의 방법,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가 모델이 최적화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속성 줄이기, 두 번째는 정규화, 세 번째는 검증이에요. 복잡성이 너무 높으면 그럴 경우 이제 과적합 확률이 높죠. 과대적합 확률이 높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의 수준 보고서 값을 줄였었죠. 자, 그 다음에 정규화 같은 경우는 속성의 단위가
서로 달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검증은 오류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내용 자체가 어떤 일반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만든 모델이 맞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지금 이 예제 파일에서 보고자 하는 학습 곡선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그려봐야 돼요. 자, 데이터의 양을 늘려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걸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만들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R 스퀘어 값 나오죠. 아니면 RMSE나 MSE 값 나오죠. 그거를 데이터가 10개일 때, 100개일 때, 500개일 때, 1000건일 때 머신러닝을 각각 돌려보고 거기에 대한 그 스코어 값을 그래프로 쫙 표현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판단하면 우리가 머신러닝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 양이 적당한지 아니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은 모델 성능이 좋아질지 이런 거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고요. 사이클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교차 검증이 내부적으로 수행이 돼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러닝 커브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과소적합에 대한 학습 곡선부터 봅시다. 대체로 과소적합이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와요. 이건 좀 많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빨간색이 지금 훈련 데이터고요. 파란색이 검증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을 진행하면서 지금 RMS니까 이 RMS가 지금 에러율이잖아요. 에러가 일찌감치 두 개가 일치하기 시작해. 근데 너무 일찍 일치. 데이터가 10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에러가 일치. 그럼 일단 과소적합 의심해야 돼요. 내가 만든 학습 모델이 진짜 기똥차게 좋아서 이렇게 바로 일치한다. 에이, 설마. 우리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자고. 지가 아무리 못해도 50건 밑으로는 절대 이렇게 바짝 붙을 일 없어. 50건도 사실 잘 봐준 거지 500건 밑으로 이렇게 바짝 붙을 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러율이 과소적합은 이게 분명히 일찍 붙으면 에러율이 낮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에러율이 비교적 높아요. 이게 에러잖아. 에러율 지금 1.5에서 2.0 사이라는 거는 거의 에러율이 거의 지금 18%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100문제 중에 18문제 틀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에러율이 높다고 봐야지. 하지만 이거는 수업 예제에서의 에러율이고, 자, 누누이 얘기했었죠? 의료 데이터다. 그러면 이 안에서 놀아야 돼. 에러가. 의학 데이터는 95% 이상 설명력 나와야 돼요. 사회조사 데이터다. 그러면은 4.5까지는 이해해줘. 사회조사 데이터는 보통 65%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경영학은 모르겠어. 그쪽은 진짜 전공이 아니야. 그 분야에서도 아마 기준으로 삼는 그 에러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훈련 데이터를 먼저 봅시다. 처음에 데이터 개수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건일 때는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에러율이 0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점점 문항수가 늘어가면은 오답률이 확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오답률이 평평해질 때까지 학습을 계속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오답률이 좀 일정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평평함을 유지하죠. 이때부터는 데이터를 더 추가해도 크게 성능 개선이 되질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데이터를 더 많이 추가하더라도 성능 개선이 좀 어렵다라고 봐요. 자, 반면에 검증 세트. 적은 데이터 갖다가는 일반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에러율이 굉장히 높아. 이게 검증 데이터의 특징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점점 늘어날수록 점점 일반화가 돼. 그래서 검증 오차가 천천히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형외기잖아요. 선형외기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딱딱딱 있고 이 데이터들의 어떤 경향을 하나의 추세선으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선형외기는 100%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오차가 점점 감소는 할지언정 여기 0에 갖다 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일찍 달라붙었다라는 건 뭐냐? 이게 y는 ax 플러스 1. 방정식이 꼴랑 이거 나오고 끝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y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좀 비벼볼 게 좀 있어야 좀 수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금방 정답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소적합이라고 하고요. 과소적합은 여기에 샘플을 더 추가해도 효용이 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워낙 일찍부터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가 이렇게 일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샘플을 더 붙여봐야 무의미해. 변수를 늘려야 돼요. 모델 자체를 일반 선형외기보다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던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니면은 변수를 늘리던가 해야 돼. 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과대적합에 대한 학습 복습을 볼게요. 자, 과대적합은요, 훈련 세트랑 검증 세트 간의 이 오차가 간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애당초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근데 너무 넓어. 과하게 넓어. 근데 이게 과하게 넓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사람이 그냥 주관적으로 좀 봐야 돼요. 자, 에러율이니까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보다 에러율이 당연히 더 낮습니다. 이건 항상 이래요. 근데 얘가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지금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데이터 플런 세트가 지금 80까지였는데 여기 한 300 정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더 가까워질 여지가 보여. 그럼 이건 과소적합이야. 과대적합이야. 그럼 그땐 샘플을 늘리면 과대적합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평행선이야. 이게 더 나가도 더 가까워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걔는 더 이상 데이터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학습이 끝난 거지. 그럼 그걸 내가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채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관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때려박거나 아니면은 분석 알고리즘을 바꿔보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오차가 이전보다 훨씬 낮고요. 두 곡선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검증 데이터보다 훈련 데이터에서 모델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걸 뜻하고요. 이게 과대적합의 특징이에요. 더 큰 훈련 세트를 쓰면 곡선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추가하는 게 과대적합을 개선하는 가장 만만한 방법이다. 자, 참고로요, 학습 곡선하고 비슷한 목적으로 쓰이는 게 검증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검증 곡선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리니어 레그레이션 라고 이제 사이클런에서 머신러닝 그 학습 개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떤 A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파라미터의 값을 0.01, 0.1, 1, 10, 20, 30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점점점 바꿔가면서 줬을 때 얘가 에러율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찾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건데 이거 자체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그리드 서치 지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그래프 보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검증 곡선은 제시를 안 할 거예요. 이거 많이 그릴수록 더 느려요. 실습 결과가. 자, 이론은 요쯤 얘기하고요. 자, 준비 작업 패키지 참조할게요. 코드는 그냥 갖다 붙입시다. 자, 우리 썼던 거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가져왔고요. 러닝 커브 가져왔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우리 공식 수업 예제들 있죠? 걔네들에 대해서 학습 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데이터예요. 데이터 가져올게요. 자, 이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데이터 분할할게요. 자, 데이터 분할했고요. 선형회귀 모델 만들게요. 자, 선형회귀 모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귀식 쭉 나오죠?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선형회귀 함수를 보면은 마지막에 쓰지도 않는 학습 객체를 이렇게 리턴하고 있거든요. 이거 리턴 안 받아도 분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근데 이 함수에서 분명히 fit이라는 객체를 리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리턴을 안 받으면은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항상 객체가 출력이 됐었죠. 얘를 써야 돼요.
자, 학습 곡선입니다. 이 학습 곡선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지가 K폴드를 해요. 그러니까 K폴드 자체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그냥 다르게 여러 번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었었던 X트레인, Y트레인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본 갖다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만 쪼개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학습 곡선에 쓰이는 데이터를 반환받아 볼게요. 함수가 러닝 커브한테 모델 객체 주고 X, Y 주고 내가 K폴드 몇 번 할지 정해주고 만약에 N잡스 파라미터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 훈련 데이터의 크기를 1%, 0.01, 1.0, 10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 대충 끊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요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스코어링. 이 학습 객체가 어떤 성능 지표를 내가 뽑아낼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파라미터를 안 주면 이 fit 객체가 저거잖아요. 지금 선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액 객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능 지표를 줘요. 지금 보면 이제 트레인 스코어, 훈련 스코어는 아예 안 주고 테스트 스코어, 검증 스코어만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R2겠죠. 근데 선형외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보기 만만한 게 이 RMS예요. 근데 이게 참 하면서 이게 지금 수업에서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 보면서 참 그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줘야 돼. 이거 값 찾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다 찾지는 못하고 선형에게 쓰이는 대표적인 거. R2를 쓰려면 R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RMSE는 NEG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 다음에 MSE는 NEG 민 스퀘어 에러. 이렇게 서술형으로 주시면 문자열이더라고 저게. 자, 여기서는 이제 RMSE로 갈게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고 나면은 출력값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다 값이 마이너스잖아요. 실제로 쓰려면 이제 1에서 빼야 되더라고요, 이걸.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안 붙이고 써도 상관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랑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학습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넘파이를 써서요. 트레인 스코어의 평균 내서 음수값 취하고요. 표준 편차 구해서 음수값 취하고 테스트 스코어도 평균 내서 음수, 테스트 스코어의 표준 편차 음수를 구합니다. 트레인 스코어에 대한 평균 값은 선그래프 그릴 거고요. 이게 왜 평균이냐면은 K폴드를 취했기 때문에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스코어가 점점 바뀌어서 그래요. 표준 편차는 이제 색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그 선의 표준 편차를 좀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래프 초기화 하고요. 자, 훈련 데이터. X축은 트레인 사이즈. 이렇게 훈련 세트 크기죠. 훈련 데이터가 1개일 때, 10개일 때, 100개일 때,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은 항상 트레인 사이즈예요. 여기에 트레인 스코어의 평균, 그리고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이걸로 이제 도형을 그릴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넣어줘요. 여기는 테스트 민으로 들어갔죠. 사실 이 필 비트윈까지 없어도 돼. 다른 책들은 이거 안 넣어요. 이렇게만 넣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사실은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놓고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는 처음에 차이가 이만큼 났다가 얘가 학습 데이터가 10개일 때, 20개일 때, 한 25개일 때부터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쭉쭉쭉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40개가 넘어가니까 거의 딱 붙어서, 한 35개가 넘어가면 거의 딱 붙어가요. 그러면 60개가 된다고 해서 이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그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제 데이터가 더 늘어나면. 하지만 에러율이 다소 높다. 근데 이 에러율이 높다, 낮다는 이건 딱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건 거의 주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에러율을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내가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이 정도 에러율 나와도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일반화 됐다고 우기면 돼. 근데 여기 이제 아까 그 표준 편차 구한 것까지 구해서 필 비트윈을 넣으면은 약간 그래프가 있어 보이는 거지. 필 비트윈은 별 의미 없어요. 이 곡선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영역으로 그렸다. 뭐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이걸 놓고서 처음에는 검증 데이터 성능보다 훈련 데이터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과대적합 발생하지만 데이터 샘플 수가 25개를 넘어가면 성능이 비슷해지죠. 자, 아직 학습 성능이 검증 성능보다 높은 상태로 간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거는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편향이 크다고 해요, 보통. 근데 얘는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학습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 늘려도 이 간격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이니까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이 기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에러율을 과연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뭔가 더 개선을 해볼 것이냐를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농어의 예측 무게 가지고 또 해볼게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사실 이 데이터가 과적합이 좀 세게 나왔었죠. 자, 데이터 분할할게요. 자, 선형외기 모형도 가져옵시다. 결정계수 91.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다른 지표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다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자, 그럼 이제 이 학습 곡선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무조건 맨 마지막에 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플롯. 자, 학습 곡선을 출력한 함수고요. 자, fit 학습 모델 객체 데이터 프레임. 파라미터 잘못 적혀 있다. 자,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yName 종속 변수 이름.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케일링을 할 거면은 스케일링 여부도 파라미터 줬어요. 기본적으로 안 하게끔 했고요. CV 교차 검증 K폴드 몇 번 할 건지, 트레인 사이즈, 훈련 데이터 비율, 이거 그냥 요 기본값인 거 이거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코어링. 아까 그 평가지표 이름 적는 거 있었죠. 그리고 그래프 사이즈 파라미터. 자, 일단은 yName, 종속 변수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 컬럼에 없으면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코드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 쪼갰고요.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면은 x를 스케일링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지표, 스코어링을 값을 안 줬다라고 하면 그냥 이 러닝 커브에 스코어링 파라미터를 안 줬어요. 그러면은 에러율이 아니라 보통 그냥 일반적인 평가지표 갖다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평가지표가 있다면 내가 요 이름 정하는 게 너무 짜증나서 그냥 익숙한 거. 파라미터를 RMSE라고 주면은 변수값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MSE라고 주면은 변수값 바꿔치기 하고, 알프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여기다 넣어뒀어요. 이게 너무 싫었어, 이거 함수 쓰면서. 그래서 여기서 값을 좀 익숙한 이름으로 받아서 파라미터 줘야 되는 값으로 넣어줬다. 그리고 여기 요 값의 종류들은 앞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바뀌면서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선형회계에 대한 그 평가지표지, 그 로지스틱이나 분류 같은 애들은 평가지표가 또 다르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또 파라미터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if문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 Y레벨은 이제 그래프에 그려줄 Y레벨이고요. 나머지 코드는 그냥 똑같이 같습니다. 똑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요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에러가 커. 에러가 과하게 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과대적합이야. 과대적합을 개선하려면은 일단 모델이 많아야 돼. 밑으로. 레코드가 많아야 돼. 그리고 레코드가 점점 늘어날수록 지금 50건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딱 달라붙기 시작을 했잖아요. 레코드가 좀 더 늘어나면은 이게 좀 붙어가겠지만 여전히 어때? 에러율이 굉장히 높죠. 얘는 뭐 데이터 갈아엎어야지 뭐. 자, 마지막 보스턴 집값 데이터.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또 데이터 분할을 할게요. 자, 선형회계 모델을 구현을 할 건데 우리가 앞 예제에서 어떤 변수들은 좀 유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결론 낸 게 있으니까 그 앞에 예제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얘도 결정 개수가 좀 낮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곡선을 봅시다. RMSE에 대해서 볼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불필요한 컬럼들 원본에서 걷어내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걸어서 RMSE를 수행을 합니다. 아까 그 결정 개수가 60 몇 정도 나왔었어요. 비슷한 것 같고. 에러율이 높고요.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 간의 곡선 간격이 다소 크니까 과대적합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샘플 크기가 400을 넘어가면서 간격이 줄어들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더 늘어났을 때 이게 계속 꾸준하게 간다면 현재 나타난 이 R2 스퀘어를 내가 수긍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얘는 픽스 지으면 되고, R2 스퀘어가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좀 더 개선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능 러닝 커브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을 내가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그럼 결국은 데이터를 더 모으거나 아니면 갈아엎거나 이에 대한 얘기죠. 그나마 데이터가 과대적합이라고 하면은 레코드를 늘리면 되니까 그건 수준을 더하면 되는데, 과소적합이면은 컬럼을 바꿔야 되니까 그건 거의 사실 갈아엎는 수준이라고요. 나는 근데 죽어도 내가 수집한 데이터 포기 못해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선형회기에 여러 가지 규제를 넣는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 L2 규제랑 L1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풀이한 게 라쏘 회기, 그 다음에 리치 회기, 이 두 가지 회기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큰 차이 없어요. 클래스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내일 그래서 리치 회기랑 라쏘 회기, 그냥 이렇게 코드 돌리는 겁니다라는 그냥 가볍게 코드 패턴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네, 걔네들 살펴봐서 이제 회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료를 할 겁니다. 자,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 요거 실습 완성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요.